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187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장기 20세기 동안 세계 경제의 변화와 미국의 위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1870년대부터 1914년까지 이른바 제국의 시대 또는 영국 주도의 1차 세계화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영국과 독일, 미국 등이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단한 번영과 평화를 누렸지만 이것은 1차 대전과 함께 갑작스럽게 끝맺고 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까지, 그러니까 1914년부터 45년까지 두 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1차 대전의 뒤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대공황이 초래가 됐고, 또 대공황은 다시 2차 대전을 촉발해서 그 1차 세계화 시대, 즉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상호 우전적이고 번영을 누렸던 국제 무역 및 금융 체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각자 기존의 식민지 또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각자 도생의 시대를 걸었다. 한마디로 세계 경제는 파편화됐다. 세계화는 완전히 끝장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쭉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도 사실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1차 대전 자체도 자본된 것이지만 2차 대전의 뒤처리가 특히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914년 8월 달에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올해 안에 끝난다. 크리스마스 전에 끝난다. 몇 달이면 끝난다. 라고 생각한 전쟁이 자그마치 4년 3개월이나 지속됩니다. 1918년 11월 11일까지 세계 최강대국들이 4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그 경제적 피해야 오죽하겠습니까? 죽은 사람만 해도 6천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또 예를 들면 영국은 독일 경제를 말하자면 목조되기 위해서 대륙 봉쇄를 했고, 이 때문에 독일 시민들이 굶어 죽은 시민들만 약 70만 내지 80만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또 독일은 영국 상선에 대해서 잠수함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야말로 서구의 선진 강대국들이 거의 내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살극을 벌인 거죠. 그 와중에서 이득을 본 세력이 있다면 크게 보면 둘인데, 하나가 미국이고 또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큰 이득은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유럽 선진국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때 일본이 경제가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말할 나위가 없죠.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전쟁 물자를 다 공급을 했으니까 이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1차 대전의 와중에 1917년 11월 달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레닌이 비밀 외교를 규탄하면서 민족 자결을 주창하니까 미국의 윌슨 대통령도 나도 질 수 없다 해서 1918년 1월 8일 날 의회 연설에서 이른바 평화 14개조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자.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게 민족 자결을 주자. 사실은 이제 이 윌슨 대통령의 연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난 건데, 어쨌든 이 연설을 듣고 독일은 사실은 동부전선인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와 휴전주의가 맺었기 때문에 서부전선에서만 이길 수 있으면 되는데, 독일은 이 금융력이나 경제력에서 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연합국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물량전에서 진다, 병참전에서 진다. 현대전은 이 병참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918년 10월 달에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말한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이룰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해서 양측이 이제 각서가 오가면서 한 달 만에 1918년 11월 5일에 그러면 독일이 항복을 하고 평화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평화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해 말에 윌슨 대통령이 유럽에 갔을 때는 유명 작가 허버트 조지 웰즈에 따르면 메시아가 온 것 같았다. 전 세계의 구세주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독일 측에서는 윌슨이 중재를 해서 우리에게도 그닥 억울하지 않은 공평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평화협상이 이루어지니까 미국은 빠졌어요. 우리는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첩질했을 뿐이니까 독일하고만 개별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해라. 그런데 독일한테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클레망소 수상은 차제에 독일이 다시는 프랑스를 침략할 수 없도록 아주 짓밟아 놓겠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1870년도에 그 프러시아와의 보불 전쟁에서도 임명을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석기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독일을 완전히 이 경제적으로 짓밟아 놓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윌슨은 14개조라는 아주 고상한 원칙을 내세웠지만 협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갑니다. 사실 또 영국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텐데 영국도 그냥 방관만 해요. 그러면서 독일은 평화협상에서 일체의 발언권을 갖지 못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만든 평화협상안.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 배상금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일방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1918년 몇 차례에 거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화, 그다음에 세계 이후 전쟁 방지 이런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협상 과정을 지켜보던 영국 대표단의 일원인 존 메이나드 케인스, 당시 30대 후반의 경제학자였는데 이 협상 과정을 보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5개월 만인 1919년 6월에 그냥 영국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와서 1919년 11월 달에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평화협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독일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대로 나가다 보면 유럽 대륙이 또 한 번 전쟁이 됐건 뭐가 됐건 커다란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케인스는 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가 그 당시에 10만 부가 팔렸다든가 또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는데 그 책의 서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평화협상에 나갈 때는 과거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앞으로 유럽의 미래, 전쟁 이후의 유럽의 미래를 어떻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유럽을 만들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갔는데 그 정치가들은 그렇지가 않더라. 편협하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은 하나다.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한다. 그러니까 독일만 망하게 하고 프랑스만 흥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1870년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독일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40년간의 독일의 경제성장을 과거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가 그거를 원하고 있다. 지금 유럽 대륙 경제의 중심이 독일인데 독일을 파괴하는 것은 유럽 대륙의 경제를 파괴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과거의 적대를 떠나서 유럽 공동의 미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실 영국 사람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자의식 속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케인스는 나는 영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유럽인으로서 말한다. 만일 베르사유 평화회의가 독일만을 가혹하게 징벌하려 한다면 더 큰 재앙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그 당시 실력자인 이 각국의 정치가들에게 먹히지 않았죠. 그러나 이 경고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대공황. 1929년 이후의 대공황. 그리고 1939년 이후에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책에서 케인스의 대안 또는 처방은 뭐냐면 독일에 대한 배상금은 100억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그건 독일이 자체 경제력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하느라고 사실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은 사실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영국이 전쟁을 벌인 속셈은 뭐냐면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난 지 한 달인지 두 달 만에 미국과 가지고 계속 전쟁 부채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이 연합국 간에 또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 같은 데 돈을 많이 또 꽂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에서 돈을 꾸고 또 이 프랑스하고 러시아, 이탈리아 등은 영국으로부터 돈을 꾸고 그래서 연합국 간의 전쟁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4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어마무시하겠죠. 이 연합군 간의 부채는 완전 탕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4년 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완전히 유럽 경제가 피파됐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한 신규 융자, 그러니까 신규 자금을 누군가가 대출해줘야 된다. 그거는 미국이다. 미국밖에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다. 미국이 가장 큰 채권국이고 또 미국은 전쟁터는 아니었으니까 미국은 실제로 1차 대전에 참전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전쟁 부채가 되느라고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서 연합국 간 전쟁 부채를 다 탕감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부흥을 위한 이 신규 융자를 해줘야만이 유럽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처방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땠는가? 실제로 독일한테 물린 배상금이 33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을 물렸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독일의 연간 소득, 그 당시엔 GNP라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라는 통계를 쓰는데 GNP의 300%, 그러니까 3배였다고 합니다. 보불전쟁, 1870년에 그 프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보불전쟁 때 프랑스가 패배해서
프러시아에게 물어준 전쟁 배상금이 프랑스 국민소득의 30%였대요. 그러니까 10배를 물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탕감 없어. 미국이 그때 아마 이 영국 등으로부터 받아내야 될 전쟁 부채가 미국 정부죠. 또 JP모건 같은 민간업자가 대출해준 건 별도입니다. 120억 달러였는데 이거 다 내놔 라고 했는데 자본주의 역사상 정부 간 부채가 이렇게 큰 적은 없었어요. 게다가 미국은 신규 융자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후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후보라는 사람이 유럽에 가서 식량 같은 걸 공급해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대출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1800년, 1798년 이때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석권하고 러시아까지 먹으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15년대 최종적으로 패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유럽 대륙을 뒤집어 놨는데 이때 비엔나에서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의 평화를 위한 평화협상이 벌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패전국인 프랑스도 평화협상에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정을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니까 프랑스나 러시아에 전쟁장을 빌려줬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채를 탕감했고 패자를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평화협상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베르사유 협상에서는 부채 탕감도 없었고 독일은 넌 진놈이니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놈이니까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린 겁니다. 이게 제대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330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독일이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독일 자체의 수요 기반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배상금을 물렸을 뿐만 아니라 베르사유 평화협상에서 독일의 해외 자산, 그러니까 식민지에 갖고 있는 자산, 그다음에 독일의 상선 이런 것들을 다 몰수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해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자기 능력으로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23년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실물 생산이 안 되니까 돈을 마구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1923년도에 엄청난 인플레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1924년, 1930년 미국의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뭐 도스 플랜이, 영 플랜이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국 독일은 자신의 교역, 경제 활동으로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금융기관들이 독일 정부가 아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달러로 돈을 꽂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달러를 중앙정부한테 양도하고 마르크를 받고 그 정부가 독일 정부가 미국한테만 갚아주는 게 아니죠. 독일 정부는 프랑스한테 갚아야 되고 영국에도 갚아야 되고 이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쩐주, 돈주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광란의 경제였다고 그래요. 로링 20s라고 엄청난 20년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미국의 채권과라서 미국의 금융이 그야말로 요동을 칩니다.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번영상 그거를 그린 소설인데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1929년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 1931년도에 오스트리아인가 어디에서 한 은행이 파산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신용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대공황이 옵니다. 대공황, 그냥 공황이 아니고 대공황입니다. 공황은 이제 1870년대부터 계속 일어났는데 이때는 전 세계가 완전히 유효 수요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가 망한 겁니다. 이른바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케인즈주의로 넘어가죠.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1929년부터 33년까지 이때가 이제 후보 대통령 시기인데 미국의 국민 소득이 55%가 줍니다. 870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내려가요. 실업률 25%. 은행 중에 5천 개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다가 1931년에 영국이 금본위제에서 탈퇴하고 33년도에는 미국도 금본위제에서 탈퇴합니다. 금본위제라는 거는 세계의 신용체계 또는 뭐 금융체계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부 재정을 풀어서 민간의 구매력을 확장시켜 줌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게 만든다. 대공황이 별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생산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흡수할 수요가 없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없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구매력을 정부가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30년대에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나라 같은 경우 존 스타인백이 쓴 그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그 당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망했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에서 금융가나 기업가 같은 자본가 계급의 위상들이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나치즘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은 야 소련이 뭐 노동자들의 낙원이라는데 하면서 공산주의를 동경하고, 또 자본가들은 나치 독일이 굉장히 사업하기 좋다는데 노동조합 다 없애버리고 공산당 다 잡아버리고, 이러면서 미국이 굉장한 그 어떤 혼란 같은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호 의존을 해야 함께 흥하는 거예요. 상호 적대를 하면 사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제1차 세계시대의 자본주의 선진국의 호황이라는 것은 뭐 생산력도 있고 식민지도 있지만 근본위제라는 걸 통해서 국제 금융체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근본위제가 1920년대에 일시적으로 복원됐다가 대공황이 오니까 다시 파탄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각자도생이다. 나만이라도 자살하겠다라고 해서 각자도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자도생은 뭐냐? 우리 국내에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외국에 팔아먹어야지. 근데 외국에 팔아먹으려니까 비싸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합니다. 또는 자국에 있는 자본이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은 못 살게 하고 나는 잘 살게 하고, 이런 식의 각자도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930년대에 국제무역은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50, 60년대에는 매년 해외 무역이 7%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1930년대에는 국제무역이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해외에 식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식민지를 좀 더 수탈을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독일, 일본은 그럴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할 수 없다. 군사력으로 빼앗자. 그러니까 나치 독일은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고 나중에는 소련까지 먹으려고 그랬고, 일본은 처음에 만주를 먹었다가 중국을 먹었다가 동남아까지 먹으려고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군사 정복을 통해서 폐쇄적인 자국의 경제권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2차 대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차 대전의 잘못된 처리가 대공황을 불러왔고 대공황이 2차 대전을 불러왔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런 경제적 요인 때문에 상호 의존이 안 되다 보니까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 나는 우리 국내에서 뉴딜 할 거야, 미국은. 그다음에 영국 식민지는 식민지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영국 같은 나라는 뭐 캐나다, 호주, 뭐 인도 뭐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2차 대전을 불러온 것이죠. 근데 미국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루즈벨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 대통령이었고 정부 개입으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약점을 교정해보려고 했지만 대법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약간 고친 정도였어요. 그 대공황을 극복하게 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막대한 전쟁 수요였습니다. 2차 대전 전쟁 수요였어요. 2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1차 대전 때는 미국이 참전을 안 하면서 무기를 돈 받고 팔았죠.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이미 미국이 참전한 게 41년 12월인데 40년 3월부터 그때는 이미 2차 대전이 시작됐죠. 랜드 리스라고 그래가지고 무기 임대법. 미국이 생산한 무기를 영국, 러시아, 중국, 영국, 소련, 중국 등에 제공합니다. 무상으로.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고다. 아스날 오브 데모크라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무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차 대전 때 뭔가를 배운 거죠. 사실 대공황을 거치면서 1차 대전과 대공황을 거치면서 미국의 정계, 재계 엘리트들이 얻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이거 우리가 1차 대전 때 그 전쟁 수요로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는데 실제로 참전은 6개월밖에 안 했고, 그래서 뭐 국제연맹에도 가입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대공황이 나더라.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세계 경제 전체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미국 혼자서만 잘 살 수는 없다. 이게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얻은 교훈이에요. 1939년 9월 1일 날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그로부터 2주일도 안 된 9월 11일인가 CFR, 그 당시에는 이제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외교협회라고 그러죠. 미국 재계의 브레인 트러스트, 두뇌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CFR이 국무부에 제안을 해서 전쟁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지금부터 해보자.
전쟁이 나자마자 2주일도 안 됐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관리, 세계 체제 운영을 너무나 등한시하다 보니까 대공황이나 2차 대전과 같은 참상을 보았다. 차후에는 이번 전쟁 이후에는 세계를 미국 경제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개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1차 대전 때는 베르사유 협정이라는 자그마치 6개월에 걸치는 이 논의 끝에 정식 협정을 맺었지만 결국 전쟁이 났고 2차 대전 후를 보면은 실제로 평화협정을 안 맺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이 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협정이라는 걸 맺었고 유럽에서는 동서독일 통일 다음에서야 그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 미국이 독일, 일본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일본에 대해서 배상금을 요구하기는커녕 독일과 일본을 유라시아 대륙 양쪽의 자본주의 강국으로 키워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 경제를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의 뒤를 받침할 수 있는 우방이 필요하다. 맹방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따져보십시오. 대공황 이후에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뭔가 이 영국의 후발 이 뒤를 이겨서 싸우다가 된 건데 결국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징벌하기는커녕 2차 대전 후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키우게 되죠. 또 한 가지 미국이 배운 교훈은 뭐냐면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데는 군사력도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 군대에 돈 쓰는 거를 굉장히 혐오했다고 그래요. 헛되이 돈을 쓰다니 그 돈을 생산적 투자로 놓아야지 해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 자본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쟁과 혁명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미국의 재계 엘리트들은 전쟁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을 겪고 나고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는 워싱턴 군축 협상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군함이었기 때문에 군함 숫자를 줄여보자. 그리고 또 무슨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니 무슨 조약이니 해서 전쟁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만들어보자 해서 나름대로 전쟁을 금지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게 별무소득이었죠. 일본 같은 나라는 1차 대전 때 좀 돈을 벌었지만 1923년도에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으로 엄청나게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그런 다음에 1929년도에 대공황이 오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자체적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 팽창을 해야죠. 1931년도에 만주 침략을 하고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건국 이래 가장 눈독 들인 시장이 중국 시장이에요. 1899년도에 문호개방 문서도 사실은 중국 진출을 위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1931년도에는 만주, 37년도에는 중국 해가지고 중국을 혼자서 통째로 다 모으려고 그래. 근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지배 엘리트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를 미국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전쟁을 통해서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 경제가 살아났고 그리고 약 5, 6년 동안 이 전쟁 세월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GM 같은 데에서 너무나 이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전쟁 물질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미 그때 미국의 경제는 영구 전쟁 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1961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한 군산 복합체가 이미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무렵에 미국의 정부 경제, 정부와 경제에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전쟁 수요가 이제 다 없어질 텐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디다가 이 물건을 팔아먹고 자본을 수출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추진한 정책은 글로벌 뉴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시대 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세계 GNP의 절반인데 미국의 인구는 6.3%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40% 이상이 넘는 이 재화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어딘가 받아먹을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서유럽과 일본인 겁니다. 거기를 키워야겠다 해서 마셜 플랜도 나오고 한국전쟁 때 전쟁 물자를 일본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이게 그래서 글로벌 뉴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그런 전후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미리부터 고민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뉴딜 체제의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
국제 통화체제, 국제 금융체제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예요. 그전에는 금본위제였지만 이번에는 금환본위제로 바뀝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달러를 세계 통화로 하고 그 대신에 35달러의 금 1온스를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를 우리가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맞춰서 고정 환율을 한다. 그러니까 각국의 통화 가치가 딱 일정하게 되죠. 그러면 무역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건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됐냐면 1944년 7월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때부터 전후에 세계 경제를 미국의 필요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차 대전 이후 근본이자가 무너지고 무역체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구나. 그래서 IMF, IBRD 그리고 가트 같은 통화, 개발 그리고 무역체제를 이미 먼저 만든 거예요. 그 UN, 집단안보를 위한 UN은 45년 4월 달인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시대를 거치면서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이기적인 미국의 국익만 생각한 이기적인 국가였다면 대공황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자본주의를 살리려면 우리가 세계를 관리해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주도로 세계의 금융 무역 체제를 관리하고 또한 군사력을 다 세계에 파견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야겠다. 즉 군사 패권과 금융 패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서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해서 세계의 번영을 가져왔고 브레튼 우드 체제 동안을 영광의 30년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왜 또 무너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